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숨지기 전에 남긴 메모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메모 속 인물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국과 4.29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짚어보기 전에 오늘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좀 알아보고 들어가죠. 자, 러시아가 주최하는 70주년,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당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거라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는데 네. 결국 특사만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올바른 외교적 선택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미 중 이 삼각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관계는 오히려 자칫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을 마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못 만나서 안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네. 또 그런 관계,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불참하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요?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거예요. 일단 미국이 참석하지 않고 독일 등 이런 서방 국가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방 관계와의 관계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아쉬운 점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 한미일 그리고 이 북러중 이런 양쪽에 지금 동북아가 이렇게 좀 편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우리가 어쨌든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보다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 이사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도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른데 자, 일단은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물 8명이 거론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공개된 녹취록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제 하루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까지도 하루 이틀 만에 그 상황이 많이 변한 것 같거든요. 사실 세월호 지금 1주년을 바로 앞두고 이런 사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어떤 게이트랄까? 이런 것이 터짐으로 해서 사실 좀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지지율이 지금 이제 소폭 굉장히 반등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 핵심 측근들이었던 리스트가 일단 그 존재 자체가 아직 미확인되었습니다만 일단 존재 자체가 거론되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박근혜 정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전국 상황을 굉장히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일단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당의 어떤 정치적 공세 이것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야말로 충격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난관이 있었어요. 첫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가지고 여야는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게다가 또 비선 실세 의혹이라든지 인사 남매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러한 일들 중에서 돈 문제는 불거지지가 않았거든요.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은.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우리 말씀처럼 그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밝혀야 되겠고 밝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또 그럼 검찰 수사 자체를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수사에 아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제 육성 파일도 공개가 됐고 또 메모 내용도 워낙 현직 그리고 전직 실세들이 망라돼 있다고 거의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단서를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법리적인 이유로 수사를 안 하기 좀 어렵다고 좀 보는데 아무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건들이 돈 문제나 비리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건 전형적인 돈 관계예요.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그것이 뇌물죄에 해당할지는 우리가 수사를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전현직 실세들이 거기 동원되고 있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국정 3년차, 집권 3년차에 여러 가지 지금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이병규 실장이, 비서실장이 뭔가 소통도 잘하고 있고,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제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사정 기강도 좀 잡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국정 동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다 재보궐선거 이런 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정권 차원에서 대단히 곤혹스럽다. 어떻게 보면 집권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 지금 이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좀 제가 좀 첨언을 하게 되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 바로 도덕성이거든요. 네. 이 도덕성을 빼고 나면 박근혜 정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도덕성이 높은 일단 도덕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 이 금전적인 문제가 이 비리 일종의 말하는 이런 부분이 덧치게 되면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높은 도덕성에 상당히 치명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단순하게 해명에 그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만 높이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가되 박근혜 정부는 여기서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서 뭐 마치 뭐 해명이나 하고 뒤로 빠지고 뭐 이렇게 은근주춤하게 이렇게 한다면은 네.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국뽕국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관망하기보다는 좀 정면 돌파해야 정면 된다는 돌파를 하면서 말씀이신가요?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업참마속으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 부분을 사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정면 돌파의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뭐 정면 돌파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에다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자고 우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측근이라 하더라도 측근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정면 돌파하는 이런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 대통령의 어떤 전체적인 리더십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메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면 돌파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김기춘 실장과 허태열 실장, 전 실장들입니다만 뭐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뭐 청와대에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얘기고요. 현직 비서실장도 어쨌든 거기에 거명이 돼 있어요. 현직 국무총리도 이름이 나와 있고 물론 네. 이제 액수나 날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게다가 경선 때의 자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06년도, 7년도 얘기고. 또 오늘 보도 보니까 홍문종 의원은 2012년도 대선까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지난해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었는데 그건 정치적인 사건입니다만 이건 대선 때 대선 자금과 관련돼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권 출범한 이후에 그러한 것과는 급을 달리한다, 그야말로. 그러나 단지 이 부분이 지금 과연 지금 메모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육성 녹음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법리적으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건 뭐 차치하고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바로 문만 열면 이제 대통령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검찰의 칼끝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검찰이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이제 김진태 총장이 뭐 수사를 해라라고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이 망자가 되고 말았고 지금 성완종 회장은 지금 없는 상태고 게다가 또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 또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사실상의 수사가 쉽지 않아 보여요. 수사해 나갈 수밖에 없고 하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정치적인 걸 떠나서 과연 국민들이 여기 거명된 인사들 몇몇이 그렇잖아요. 전현직 핵심 실세들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무슨 법리적으로 단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것과 그것을 막는데 무슨 그게 관련이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법리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야말로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정권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다고 당장 생각해요. 다음 주 남미 4개국 순방을 네. 앞두고 있거든요. 또 이날 세월호와 관련해서 청와대 측은 진정성 있는 입장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당장 다음 주라는 어떤 시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좀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남미 순방 전에는 아마 특별한 대통령의 말씀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상황이 정확하게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대로요. 또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보한 본인이 지금 고인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그 말에 또 그 메모의 어떤 진실 여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미 순방 전에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또
그 전에 뭔가 이게 내놓게 된다면 이 지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남미 순방을 마치고 난 이후에 뭔가 좀 정리해진다.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2012년도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조직총괄 본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조직총괄 본부장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직능들을 다 모아서 그 조직을 관리하는데 사실 거기는 역대 여야 관계없이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그 직책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굉장히 그 돈하고는 굉장히 아주 그냥 거리가 굉장히 멀은 상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 자체가 자발적으로 돈을 좀 만들어서 뭔가를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연관성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나 보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대가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그냥 정치 자금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는 거죠. 네. 야당이 앞으로 이제 특검까지 갈 수 있고 또 야당은 지금 당장 4.29 재보궐선거 또 내년 총선까지도 끝까지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면은 굳이 이제 여당도 이렇게 이 상황을 굉장히 관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 거론된 사람들의 자체만 문제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 리스트 자체가. 사안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사도 필요하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거론된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핵심들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완구 현직 총리 이름까지도 지금 거론될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네. 맞는 해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 보는 거죠. 눈높이에 맞는 해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으로선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야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 보이는데 여도 야도 좀 상당히 신중해 보입니다. 뭐 야도 무조건 공세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송환종 전 회장이 워낙 뭐 충청권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친이 친박은 물론이고 워낙 뭐 상당히 그 마당발이였기도 했고 해서 야당 인사들도 이 사태 진전 여부에 따라서 네. 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이 사안이 어디까지가 이제 일파만파 번질지는 전혀 예단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라고 보기에는 대가성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게다가 또 이제 공소시효 문제도 있잖아요. 2006년도와 2007년도 얘기 나오는 게 좀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들인데 네. 그분들이 일단 2015년이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은. 근데 공소시효를 넘었단 말이에요, 벌써. 그런 점이 있고 단지 이제 정치자금법 뇌물죄의 경우에 1억이 넘으면은 그건 이제 특정 이제 10년으로 연장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국민들은 아마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의외로 구체적이에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2009년도 9월 26일 날짜까지. 2006년도 네. 9월 26일 날짜가 적시돼. 물론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2006년도 9월 23일 날 떠났고 26일 날은 이미 독일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그게 사실관계 틀리는구나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얘기는 어쨌든 경향신문에 보도된 게 9월 26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송환종 전 회장이 9월 26일로 착각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낮게 디테일한 사안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죠,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그야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법과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수사 단계가 지났다라는 건 아마 여당이 만약에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한다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이 직면할 거다라고 저는 두 분의 생각합니다. 말씀을 종합해 보면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눈높이에 맞는 좀 해명이 나와야 한다. 국민 정서상.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고인이 된 송환종 전 회장께서 그 검찰에 출두하기 전 그 기자회견이 있어서 네. 마지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MB맨이 MB맨이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그 이명박 정부하고 일단은 선을 끊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서운한 부분들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 이명박 정부 맨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러면 이 마당발인 소위 충청포럼을 만들고 이 마당발인 이 송환종
그 고인이 되신 회장님께서 어떻게 야당에는 그러면은 이게 손을 안 뻗쳤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정적으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면 복구를 2번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 쭉 보면서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살아나온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이 그런 과정들을 정치권에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여당만의 문제인가 또 아니면 야당에는 어디까지 이게 손이 뻗쳐져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야당도 사실 확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바로 정치적 공세를 지금 취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야당도 파악을 일정 부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예. 부분은 좀 잠복기가 좀 있다가 아마 그 휘발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네. 있지 않나. 좀 예. 좀 명명백백하게 조금 밝혀내야 될 부분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4.19 재보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 객관적인 어떤 뭐 여론조사랄지 뭐 이런 수치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선거 앞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마 이 판세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야권에 전 불리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악을의 경우는 야권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전혀 상황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 이 사안은 여당에게는 엄청난 악재임은 분명해요. 물론 야당에도 어떠한 그 불똥이 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권 현재 정부에 대해서 바로 이 재보궐선거가 현 정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 뭐 이 선거의 판세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 지금 4월 29일에 선거잖아요. 예. 오늘 4월 11일이니까 아직 뭐 지금 18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검찰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또 당이 어떻게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 선거는 뭐 상당히 이 자체가 변수 그 자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자체 판도 자체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네. 그래서 여도 야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이제 4.19 재보궐선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당, 야당의 백중세 지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야당도 굉장히 불리한 점도 많았고 또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입장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성완종 소위 게이트가 저는 뭐 성완종 게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게이트가 터짐으로 해갖고 사실 그동안에 그 야권이 조금 그 20, 30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 30대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봤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20, 30대의 투표율이 좀 높아진다면은 결코 여당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칫 또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야당 결집력으로 또 이게 상황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렸다. 다만 이제 그 수도권에서 주고받는 그 입장, 뭐 그 인천 서구 강화을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이 지금 그 성완종 게이트 이 상황이 굉장히 그 좀 여당을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전과 이후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졌죠. 보시는 건데 네. 지난주 또 화제가 됐던 게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관심을 모았는데 먼저 유승민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유승민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 각각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로 좌클릭을 했네, 우클릭을 했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양극화로 인해 장기 불황이 심화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경제를 제안합니다. 네. 일단은 상대적으로 유승민 대표의 연설이 좀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로 요약되는 이번 연설. 전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은 이제 여당이 정말 새롭게 태어난 보수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 했죠.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어가겠다라는 얘기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청와대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되는 얘기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게다가 또 무슨 진영의 정치를 넘어서 합의의 정치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 게다가
세월호에 대해서 좀 상당히 감동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그 실종자 가족에서 유가족 가족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슬픈 소원이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과거 여권 내에서 나왔던 발언들과 좀 결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네. 여당에서 발언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월호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뭐 이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다가가는 측면이 대단히 신선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야말로 유례 없이 말이죠. 네. 놀라운 변화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그 칭찬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쪽에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경제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과거에 야당 대표들의 연설은 대개 정치적으로 여당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경제 쪽에다 초점을 맞춘 것들, 이런 것들도 과거에 야당과 좀 다른 모습이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새로운 경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아쉬운 게 있었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신하게 돋보인 이유는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기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다. 네. 보수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한 반응을 받는 건 박수도 좋은 나왔잖아요. 반응인데 야당 대표도 기왕이면은 야당 내 개파 갈등 이런 것들도 국민 앞에 죄송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경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정당으로 바뀌어 나가겠다 이렇다면은 상당히 더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 있으시고요. 저는 뭐 이제 교수님 말씀하는데 조금 다른 이 생각이 뭐냐면 물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 나왔던 거는 평소에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라는 것은 정당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당의 어떤 그 의견 이런 것들 수렴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새누리당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을 국민들의 자칫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물론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얘기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유승민 대표의 어떤 보수의 어떤 전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하나는 적어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벽을 허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지만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칫 이것이 마치 그 여당의 어떤 공식 입장으로 비칠 경우는 사실 또 여당 내부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그 원내대표 연설에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허성우 선생님께서는 조금 여당 쪽 대표 연설이 아쉬우셨고 최 교수님은 좀 더 야당 쪽이 아쉬우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또 모자라다고 또 재촉을 하네요. 다음 주에 혹시 또 시간 마련이 되면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번 주 주말을 넘긴 또 정치권은 또 새로운 파장으로도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